1614년 12월 한겨울 강화도의 어딘가의 작은 집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원래 신부는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자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니, 왕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목대비, 조선의 대왕대비를 그녀는 7년간 유폐시켰습니다. 무수한 신하들을 그녀는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한 궁녀가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김계시. 그녀의 신분은 무술이었습니다.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무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달랐습니다. 1575년 선조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광해군이 되는 이혼. 그리고 김계시는 이 아이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모는 단순히 젖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모는 왕자의 두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왕자는 친어머니보다 유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모는 왕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왕자가 왕이 된다면 유모는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자가 됩니다. 김계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20만 대군.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궁궐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피난길에서 선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세자 광해군을 분조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이 피난 중일 때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백성을 구하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사실상 임시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8살의 광해군은 엄청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의병을 모았습니다. 함경도로 올라가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세자가 험한 길을 걸으며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세자는 왕자의 위엄을 버리고 백성과 같이 고생했다. 1593년 함경도. 광해군 일행이 왜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겨우 수십 명의 병사만이 세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은 수백 명,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자신의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이미 도망갔다. 여기에는 없다. 왜군은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왜군은 물러갔고 광해군은 살아남았습니다. 1594년 강원도. 광해군 일행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세자와 수행원들은 나무 뿌리와 풀을 뜯어먹어야 했습니다. 김계시는 밤새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나무를 캐고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식량을 세자에게 양보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유모 김씨가 세자를 극진히 보살폈다. 그녀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세자에게 먹을 것을 드렸다. 1595년 충청도. 광해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몸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계시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위험한 곳까지 갔습니다. 세자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모가 아니었다면 나는 전쟁터에서 죽었을 것이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전쟁, 광해군과 김계시는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망쳤고, 함께 굶주렸고, 함께 적과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왕자와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우였습니다. 동지였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대 관계를 설명합니다. 김계시는 단순히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가장 신뢰하는 동지였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즉위 후 김계시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34세의 새로운 왕. 하지만 그의 즉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공빈 김씨. 그녀는 정식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그에게는 적통 왕비의 아들인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 소북파는 광해군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후궁의 아들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 정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정통이다. 물론 영창대군은 겨우 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을 옹립하고 자신들이 섭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언제든 반대파가 영창대군을 옹립할 수 있다는 것을. 실록의 기록입니다. 임금께서 밤마다 악몽을 꾸셨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꿈이었다. 그리고 김계시는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광해군은 김계시를 궁궐 깊숙이 들였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의 임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1608년 5월 김계시가 승정원에 관여했다. 1609년 3월 김계시의 집에 신하들이 줄을 섰다. 1610년 7월 김계시가 추천한 자가 관직에 올랐다. 김계시의 집은 뇌물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관직을 얻고 싶은 자는 김계시에게 금은 보화를 바쳤습니다. 죄를 면하고 싶은 자는 김계시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승진하고 싶은 자는 김계시를 찾아갔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김계시의 집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녀가 받은 재물이 창고에 가득했다.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궁녀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조선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우의정 이덕형도 간언했습니다. 김계시를 궁에서 내보내소서. 그녀의 권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들은 척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계시는 나의 유모이다.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김계시의 권력은 계속 커졌습니다. 1610년 그녀는 내명부의 최고 지위를 얻었습니다. 1612년 그녀는 궁궐의 모든 궁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613년 그녀는 심지어 왕의 침소까지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궁녀가 사실상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승정원의 대신들도 의정부의 정승들도 김계시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목대비였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계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친어머니는 공빈 김씨. 그녀는 후궁이었고 광해군이 세자가 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반면 인목대비는 왕비였습니다. 정식 왕비.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
1606년생, 인목대비의 친아들. 자, 여기서 정치적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의 법통상 정실 왕비의 아들이 후궁의 아들보다 왕위 계승에서 우선순위입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영창대군이 광해군보다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북파. 그들은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언젠가 영창대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해군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서 약했습니다. 후궁의 아들, 전쟁 중에 급하게 세워진 세자, 반대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이때 김계시가 속삭입니다. 주상께서 불안하신 이유를 잘 압니다. 위험한 존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613년 10월 조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모 사건이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칠서의 옥사. 이것은 광해군 시대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소북파의 핵심 인물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김재남, 박응서, 서양갑 그들은 모두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영모를 꾀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영모 계획이 적힌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모자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거사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 영모를 계획했다면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남길까? 혹시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면 김계시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김계시가 영모를 고발했다. 그녀가 간접적으로 증거를 제공했다. 또 다른 기록. 김계시가 주상에게 간언했다. 이들을 살려두면 위험합니다. 영창대군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1613년 11월 칠서의 옥사 관련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김재남은 능지처 참당했습니다. 박응서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나머지는 유배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창대군의 차례였습니다. 1614년 2월 7일 광해군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라.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영창대군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선조의 적자였습니다. 대신 이양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발 유배는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광해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2월 10일 영창대군이 궁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인목대비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창아, 겁내지 마라. 어미가 반드시 데리러 갈 것이다. 8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혼자 떠나야 하는지, 왜 어머니가 우는지. 어마마마, 저는 언제 돌아오나요? 인목대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끌려갔습니다. 섬의 작은 집, 허름하고 춥고 어두운 곳. 대군을 지키는 사람은 강화부사 정왕뿐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대군께서 밤마다 어머니를 부르며 우셨다. 시중드는 궁녀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8살 아이가 혼자 외로운 섬에서 지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614년 11월 김계시가 광해군에게 속삭였습니다. 주상,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위험합니다. 저들은 언젠가 대군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광해군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창은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선조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주상께서 지금 망설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입니다. 영창대군이 자라서 왕위를 요구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1614년 12월 광해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밀 명령이 강화부사 정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는 결과가 말해줍니다. 1614년 12월 어느 겨울밤, 강화도 교동의 작은 집, 8살 영창대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실록에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작은 온돌방에 대군을 가두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대군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불로 대군의 얼굴을 덮었다. 입과 코를 막았다. 대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질식사했다. 세 번째 기록입니다. 대군에게 독을 먹였다. 독이 든 음식을 먹은 대군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1614년 12월 28일 조정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병으로 승하하셨습니다. 공식 사인은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인목대비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후 그녀는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어린 아들, 어미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녀는 광해군을 만나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하, 제발 아들의 시신이라도 보게 해주소서. 어미로서 마지막 작별이라도 하게 해주소서. 하지만 광해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의 시신은 강화도에 급히 묻혔습니다. 왕자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평민의 장례였습니다. 제대로 된 의복도 없이 간단한 관에 넣어져 조용히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김계시가 강화부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김계시가 광해군을 압박하여 결정하게 만들었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8살 어린아이가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광해군과 김계시였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또 속삭입니다. 대비가 살아있는 한 위험합니다. 그녀는 주상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언젠가 복수할 것입니다.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목대비, 그녀는 자신의 계모였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위협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어머니,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여인. 1618년 4월, 광해군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서궁에 유폐한 것입니다. 폐모론, 어머니를 폐위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왕비였고 형식상 광해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대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왕이라 해도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강행했습니다. 광해군은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대비가 영모를 꾀했다. 대비가 나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물론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문으로 얻어낸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김계시가 그 뒤를 바쳤습니다. 1618년 4월 13일, 인목대비가 서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서궁, 경복궁, 서쪽의 작은 건물. 본래 중죄인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인목대비의 유폐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비께서 갇힌 곳은 좁고 어두웠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고 겨울에는 몹시 추웠다. 대비께 제공되는 음식은 형편없었다. 궁녀들이 먹는 음식보다 못했다. 대비께서 병이 나셨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다. 약조차 변변치 않았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서적 고통이었습니다. 인목대비는 매일 밤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겨우 8살에 죽은 영창대군.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비께서 밤마다 통곡하셨다. 내 아들 영창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미는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인목대비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친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친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궁녀들조차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홀로 갇혀 세상과 단절된 채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유폐를 감독한 사람이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는 서궁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인목대비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계시는 인목대비를 모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계시가 서궁에 가서 대비께 무례하게 굴었다. 대비를 마치 죄인 다루듯 했다. 한 궁녀가 조선의 대왕 대비를 짐승처럼 가둬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모든 질서를 뒤집는 행위였습니다. 유교 사회의 근간인 효와 충,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이 사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더 이상 신하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의정 이덕형이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폐물원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파직되거나 숙청되었습니다. 1618년부터 1623년까지 7년, 인목대비는 서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김계시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도, 신하들도, 왕실 종친들도, 조선은 사실상한 궁녀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김계시의 권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인목대비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613년 11월, 영의정 김직재가 죽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창대군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직재는 선조 때부터 조정을 이끈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즉위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창대군을 죽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전하, 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광해군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김계시가 속삭였습니다. 주상, 저 늙은이가 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주상을 제거할 것입니다. 김직재는 영모죄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참수당했습니다. 1615년 3월, 이조판서 박응서가 죽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김계시를 비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응서는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궁녀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계시를 궁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다음 날 박응서는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를 위해 간언했을 뿐이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623년 반정 직전 이이첨이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이첨은 김계시의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이첨, 그는 광해군 초기 김계시와 함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영창대군 사례에도 관여했습니다. 인목대비 유폐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16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이첨은 김계시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누가 광해군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김계시는 광해군에게 말했습니다. 주상, 이이첨이 너무 오만합니다. 그가 주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이첨도 광해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김계시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위험합니다. 광해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랜 동지인 이이첨인가, 평생의 유모인 김계시인가. 광해군은 김계시를 선택했습니다. 1623년 1월, 이이첨이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남자가 김계시의 한마디로 쫓겨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분석한 결과
광해군 제위 15년 동안 처형되거나 유배된 신하의 수가 무려 수백 명에 달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최고위 관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핵심 부처의 수장들도 줄줄이 숙청되었습니다. 심지어 종친들까지. 왕족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건들 뒤에 김계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침에 조정에 나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집에서 가족들과 작별할 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조정이 김계시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신하들은 김계시를 두려워하여 떨었다. 나라가 궁녀 하나의 손아귀에 있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623년 3월 12일 새벽,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인조 반정.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한 사건입니다. 군사들이 궁궐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광해군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잡혔습니다. 반정 세력은 김계시를 즉시 신문했습니다. 죄목은 명확했습니다. 영창대군 살해 교사, 인목대비 유폐 주도, 무수한 신하들 살해 관여, 국정농단. 1623년 3월 14일 반정 이틀 만입니다. 김계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는 능지처 참당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김계시는 그렇게 했을까요? 권력욕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순수한 충성.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계시는 광해군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유머로서, 어쩌면 연인으로서. 그녀는 광해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위협이라면 제거했습니다. 인목대비가 위험하다면 가뒀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악행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권력의 중독.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계시는 권력에 중독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랐습니다. 그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두려움. 그녀는 끝없이 원했습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생존 본능.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계시는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무너지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영창대군이 왕이 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갑니다. 인목대비가 권력을 되찾으면 자신은 고문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먼저 죽이는 것. 어쩌면 세 가지 모두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계시는 혼자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 왕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인목대비를 폐위한 것. 왕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의 신하를 죽인 것. 왕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김계시일까요? 아니면 광해군일까요? 광해군. 그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습니다. 중립외교로 조선을 지켰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계모를 가뒀습니다. 수많은 신하를 숙청했습니다. 왜 광해군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후궁의 아들, 정통성이 약한 왕,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불안감이 그를 편집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그 불안감을 이용했습니다. 주상, 저들이 주상을 해치려 합니다. 주상, 위험합니다. 먼저 치셔야 합니다.
광해군의 귀에 독을 부은 것은 김계시였습니다. 그들은 공범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권력을 원했고 김계시는 그 권력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살인을 명령했고 김계시는 그 살인을 실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악할까요? 명령한 자, 실행한 자, 권력을 가진 자, 권력을 이용한 자. 어쩌면 이것은 의미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악은 악입니다. 누가 더 악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김계시만 이토록 악녀로 기억될까요? 조선 역사에는 수많은 학살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처남들을 죽였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였습니다. 연산군은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군이라고 불립니다. 악녀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왜 김계시만 유독 악녀로 낙인 찍혔을까요? 어쩌면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궁녀가 왕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전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녀를 더욱 혹독하게 심판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김계시의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들은 명백한 악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 이면에 있는 편견도 함께 봐야 합니다. 김계시가 죽고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인목대비는 풀려났습니다. 7년 만에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입니다. 대비께서 서궁에서 나오실 때 머리는 새하얗고 몸은 비쩍 말라 계셨다. 사람들이 보고 모두 울었다. 인조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목대비를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시대의 모든 것을 지우려 했습니다. 광해군의 업적까지도 함께 묻혔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인조 시대가 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재평가합니다. 그는 폭군이자 동시에 명군이었습니다. 모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여전히 악녀로 기억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김계시는 처음부터 악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생존하려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김계시는 악녀입니까? 충신입니까? 희생자입니까? 광해군은 폭군입니까? 명군입니까? 역사 속 인물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김계시와 광해군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인조반정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김계시를 악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쿠데타가 정당화되니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확실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밤의 실록, 오늘은 조선 최악의 악녀로 불린 김계시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권력과 생존, 충성과 배신이 뒤엉킨 복잡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밤의 실록에서 공개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역사, 미스터리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밤의 실록이 됩니다.